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1990년대 중반쯤 됐던 것 같은데요. 40대 이상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천리안이니 하이텔이니 하면서 파란색 화면에 텍스트 기반으로 된 PC통신이 한참 붐이 불었었죠. 밤새 PC통신 하다가 전화비 폭탄 맞고 집에서 두드려 맞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PC통신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넘어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시대의 서막을 연 게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 브라우저였는데요. 더불어 넷스케이프는 90년대 말 미국의 거대한 IT 버블의 도화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스케이프와 당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989년에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에 팀 버너스-리라는 한 연구원이 있었는데요. 그는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동료 연구원들도 그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팀원들이 작업한 문서도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수 있고 데이터도 누구나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당시에 버너스-리가 개발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전 세계 최초의 인터넷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오고 초반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들이 컴퓨터의 배경 지식 없이는 접근하기에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그래픽으로 된 아이콘을 클릭하면서 당연하게 쓰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던 시절이라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당시에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21세기 한 대학생이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가 1993년에 출시한 모자이크 브라우저라는 제품은 월드 와이드 웹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그래픽으로 된 브라우저였는데요. 브라우저에는 앞으로 가기와 뒤로 가기 같은 사용하기 쉬운 버튼을 도입해서 사람들이 복잡한 명령어를 모르더라도 설치하기도 쉽고 사용하기에도 쉽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터넷 인구가 엄청나고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마크 앤드리슨은 자신이 만든 브라우저에 의해서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퍼지는 걸 보자 차세대 웹 브라우저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로 넘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실리콘밸리가 반도체 실리콘 칩을 생산하는 지역이라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 시기부터 여기에 첨단 IT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네, 맞아요. 아무튼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마크 앤드리슨은 그렇게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거기서 컴퓨터 공학자인 짐 클라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모질라라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개발해서 시중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보인 모질라라는 제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니까 두 사람은 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웹 브라우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게 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네요. 그렇죠. 돈은 짐 클라크가 300만 달러의 창업 자금을 대고 이름은 마크 앤드리슨이 개발한 모자이크의 이름을 따서 모자이크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이후에 이 회사가 바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넷스케이프는 드디어 1994년 10월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웹 브라우저를 출시해서 배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곧장 사용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금세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배포된 이 웹 브라우저가 무료로 배포된 제품이다 보니 회사의 수익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자 앤드리슨하고 클라크는 깊은 고민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결국 1995년 6월에 또 다른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기업을 상장시키는 기업 공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사실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을 인정받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면 좀 이른 시점에 상장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 전에 기업을 상장시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앤드리슨하고 클라크는 기업을 상장시키는 이벤트 자체로도 마케팅 효과가 있고 또 상장만 잘 되면 기업 공개를 통해서 현금도 두둑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 시장에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도 결국에는 상장시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두고 일부의 이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회사가 꾸준한 매출 실적도 없는데 괜히 섣부르게 너무 빨리 기업 공개를 했다가 투자자들한테 신뢰도만 떨어지고 투자 유치도 제대로 못하게 돼서 기업 공개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모습을 내비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그냥 우려일 뿐 실상은 주식을 사겠다는 수요가 너무 몰린 탓에 상장한 첫날에만 2시간 가까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 공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상장 첫날에 $28로 시작한 주식 가격이 $58로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해 연말에는 500%가 넘게 올라서 $170까지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럼 넷스케이프 상장 이전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모양을 갖추고 상장을 했던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야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수익이 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상장을 할 수 있다는 걸 넷스케이프가 보여준 거네요. 네,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넷스케이프의 기업 공개가 성공하자마자 금융시장에서는 넷스케이프의 기업 공개 사례를 이 시대 인터넷 기업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 공개 사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전망이 좀 있는데 당장 수익 못 내서 상장을 미루던 회사들도 넷스케이프 성공 보고 따라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IT와 관련된 다른 많은 기업들 역시도 넷스케이프의 기업 공개 방식처럼 기업 공개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상장하는 전략을 모방해서 따르게 된 거예요. 수익 날 때까지 시간 들여서 투자자 신뢰 확보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흥행몰이해서 상장시키고 넉넉한 자금으로 규모 있게 제대로 시작한다 이거네요. 네. 물론 이 방법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넷스케이프가 상장한 이후로는 많은 IT 기업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됐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이런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 많던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 거예요. 아무튼 넷스케이프가 이런 선례를 남기니까 IT 기업들의 기업 공개 수가 이후로 매년 급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래라면 넷스케이프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기 전에는 1년에 100건이 안 될 정도로 IT 기업들이 상장하는 수가 적은 규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스케이프의 상장 사례가 알려진 이후로는 1996년에만 270개가 넘는 IT 기업들이 상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99년에는 1년에만 370개가 넘는 IT 관련 회사들이 기술주로서 상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들 IT 회사의 주가 흐름 역시도 당시의 IT 버블 분위기에 맞게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기술주로 대표되는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거의 1년 반 만에 지수가 4배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사실 1990년대라는 그 시대 배경 자체로도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1990년대 자체가 전반적으로 경제 호황이 온 시기라 투자하기에 워낙 좋은 시기다 보니 금융시장에 투자자들도 넘쳐나게 되고 자연스레 금융시장에 들어올 돈도 많아지게 돼서 주식시장의 시장성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96년에는 미국의 연방통신법이 개정되게 되면서 통신사들이 대형화되게 되고 통신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시장에서 보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상장할 회사 이름에 컴이나 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달라질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1990년대 당시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신용까지도 풍부한 시대다 보니 주가를 상승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요건을 갖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990년대는 미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0년에 들어선 이런 가계부채 규모가 70%에 이를 정도로 신용이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닷컴 버블 현상에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을 사겠다는 그런 주식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신용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된 건데요. 결국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증가는 투자자들의 투기 증가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휴렛패커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존에 있던 많은 IT 기업들이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앞에서 말한 넷스케이프와 같은 신규 IT 상장 기업들까지도 연이어 기업 공개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런 신규 IT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까지도 높은 시세 차익을 걷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소위 닷컴 기업에만 돈을 잘 넣으면 무조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대국민 투기 공감대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에 백신에 대한 열망이 한참 클 때 그때 코로나 백신하고 상관도 없는데 독감 백신이든 동물용 백신이든 그냥 백신이라는 거 만드는 회사면 다 올라가던 거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튼 그때 당시의 주가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1999년부터는 기존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PER이나 PPS 같은 그런 전통적인 가치 평가에 대해서 더 이상 저런 지표들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하고 언론을 중심으로 기존에 쓰고 있던 가치 평가 지표 말고 예를 들면 꿈을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PDR 같은 그런 새로운 가치평가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투기 열풍을 자극하게 됐고 당시의 닷컴 열풍을 더 띄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IT 열풍도 2000년 3월 14일이 되면서 드라마틱한 주가 폭락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 9월부터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라는 IT 버블 붕괴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닷컴이니 닷넷이니 그때 크게 홍역을 치렀죠. 그때 전부 개인 홈페이지 정도는 하나 가져야 된다니 하면서 홈페이지 만들고 하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IT 버블 속에서도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지금의 구글, 아마존, 이베이 같은 엄청난 기업이 뿌리 내렸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웹브라우저 점유율 80%에 달하던 넷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팔 때 익스플로러를 끼워 넣어버리면서 점유율을 다 뺏겼었죠. 우리도 국내 닷컴 버블 때 모두가 인터넷 사업만 하면 맹목적으로 전망이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기술력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 하나 없이 사무실에 컴퓨터 달랑 하나 갖다 놓고 회사 이름에 컴자 하나 붙여서 벤처 사업가니 뭐니 하는 사기꾼들도 많았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 보면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는데 어쨌거나 이런 가까운 역사도 참고를 해보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